안녕하세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정말 주목하고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배경에는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고조, 이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유가 급등이 금융시장, 또 세계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 핵심을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딱 뽑아서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신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이번 유가 급등이 단순히 유가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투자 전략, 또 원유 공급망 구조, 나아가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정책에까지 정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물론이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게 6월 13일이었죠.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여기에 또 이란의 미사일 대응 소식. 이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시장이 정말 빠르게 반응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다우지수가 장중에 700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2% 가까이 그냥 훅 빠졌고요. S&P 500하고 나스닥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 커지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바로 자극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거죠. WTI 유가는 한때 14%까지 폭등했었고요. 브렌트유 역시 8% 이상 뛰면서 75달러를 그냥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와, 14%면 정말 확실히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같네요. 특히 섹터별 반응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에너지 쪽하고 운송 쪽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 희비가 정말 뚜렷했죠. 유가 상승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에너지 기업들 주가는 당연히 강세를 보였고요. 예를 들어 엑손모빌 같은 대형 통합 정유사 주가는 한 2% 이상 올랐고 또 옥시덴털 페트롤륨처럼 탐사 생산, 그러니까 E&P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막 4에서 5%씩 급등했습니다. E&P 기업들이 더 많이 올랐군요. 네, 유가에 더 민감하니까요. 반면에 항공주나 크루즈 관련 주식들은 아시다시피 연료비 부담, 또 소비 위축 우려 이런 것 때문에 4에서 5%씩 크게 떨어졌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방위산업체 주가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과거에도 이런 유가 충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유가 급등이 항상 증시 폭락으로만 이어진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 분석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는데요. 핵심은 유가 급등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게 경기 침체와 같이 오느냐, 아니냐, 이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 오일 쇼크나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경기 침체랑 맞물리면서 증시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죠. 하지만 1979년이나 1990년 걸프전 때처럼 경제 펀더멘털이 비교적 괜찮으면 증시는 그 충격을 딛고 오히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유가 상승세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실물 경기 둔화를 촉발할 정도인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기 침체 동반 여부가 핵심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섹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나요? 네, 투자 전략도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안정성을 좀 더 선호한다면 엑손모빌 같은 통합 메이저 기업, 그러니까 탐사부터 정제, 판매까지 다 하는 수직 계열화된 곳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또 배당도 꾸준한 편이니까요. 안정적인 선택지군요. 네, 반면에 좀 더 높은 수익률, 대신 높은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옥시덴탈 같은 독립 E&P 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버튼 같은 유전 서비스 기업은 시추 활동이 늘어나면 약간 후행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물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싶다면 엑셀리처럼 에너지 기업 주식들을 묶어놓은 ETF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할 텐데 유가 자체의 변동성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짚어주고 있나요? 네,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유가 변동성 그 자체죠. 상황이 갑자기 완화되면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아지면 석유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각국 정부가 또 에너지 기업에 초과 이윤세 같은 규제를 갑자기 도입할 가능성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대체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압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중동 정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특히 그 원유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게 계속 언급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중요하죠.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거기를 지나거든요.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 같은 곳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란이 실제로 해협을 봉쇄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유가가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JP모건 같은 투자은행은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100달러 돌파는 거의 기본 시나리오처럼 거론되고 있습니다. 120달러요? 와, 근데 실제로 봉쇄될 가능성은 좀 낮다는 분석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란 스스로도 원유 수출길이 막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극심한 고유가를 원치 않기 때문에 실제 봉쇄 가능성은 낮다. 이게 우세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죠. 이란의 원유 생산, 이게 전 세계 공급의 약 3%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분쟁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요 산유국으로 번질 가능성, 이런 건 여전히 살아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예전에 사우디 아람코 시설이 공격받았던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입니다. 이번 유가 상승이 여기에 미치는 파장, 이건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네, 그 분석에 따르면요. 통상적으로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0.4에서 5%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좀 둔화되는가 싶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죠. 겨우 좀 잡히나 했는데 다시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들, 특히 미 연준, 페드나 유럽중앙은행, ECB의 고민이 아주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지는데 또 경기 둔화 우려도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정책 결정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더 늦춰지거나 아니면 현재의 높은 금리 수준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통화 가치 하락 문제까지 겹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이번 브렌트유 75달러 돌파는 단순히 유가 문제만은 아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약한 고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심지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결정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인 고유가 시대로 들어가는 신호탄이 될지 이건 정말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유가에 반영된 그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이나 에너지 전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제 공급망이 붕괴됐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우려가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한 이 내용들이 지금의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금과 같은 이런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된다면 우리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에너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